네, 이번 2차 시에서는 영유아 발달 장애의 종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장애의 종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기준인 DSM-5에 있는 신경 발달 장애라고 하는 항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 발달 장애는 성인에게도 많이 적용이 되는 진단 기준이긴 하지만 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더 영유아 발달의 특성을 많이 보이는 질환들은 지금 보시고 있는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장애 안에 언어장애, 말소리장애, 아동기 발생 유창성 장애, 사회적, 화용적 의사소통 장애가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적장애입니다. 지적장애라는 것은 개인이 존재하고 있는 환경 및 그 개인의 생물학적 연령에 따른 자립성 혹은 사회적 책임감이 그 기준에 미달하는 적응 상태이면서 동시에 지능지수 검사, IQ 검사를 했을 때 IQ 점수가 70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통계적인 개념치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률은 이 IQ라는 특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인구의 2에서 3%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긴 하겠습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4가지 분류를 적용을 합니다. 경도, 중등도, 고도, 최고도라고 분류를 하고요. 경도의 지적장애는 IQ로 따질 때는 50에서 69점, 중등도인 경우는 35에서 49점, 고도인 경우는 20에서 34점, 최고도인 경우는 20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도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별칭에 조금 주목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경도는 교육 가능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중등도는 훈련 가능급, 고도는 완전 보호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육 가능급이라고 하는 것은 경도의 지적장애에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어떤 단순한 일을 시행할 수 있게 도와주어서 어떤 독립할 수 있는 일을 갖게 만드는 것을 실제로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표의 아래쪽에 보시면 독립 수준에서 경도의 지적장애는 비숙련 직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비숙련 직업도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고 오해를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도 이하인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감독을 요하고 보호 환경 하에서 간단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고도와 최고도인 경우에는 거의 완전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적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약 10% 정도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페닐케톤요증이라든지 결절성 경화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질환들이 있겠고 또 주산기에 출생 시에 현저히 낮은 체중을 보였다든지 또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술을 다량 마시게 되어서 생기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든지 또 환경적 요인으로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정말로 심각하게 아이를 방임하게 되면은 지적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면에서 볼 때 지적장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낮은 지적 능력이라든지 적응 능력에 대한 생물학적인 치료,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적장애에 동반되는 문제, ADHD,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같은 것들은
반드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장애는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 장애는 상당히 다양한 질환군으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DSM-5의 여러 질환군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DSM-4라고 하는 과거 버전의 진단명을 옆에 예시를 드린 것은 DSM-4의 진단명을 볼 때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한 질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 장애이기 때문에 정상어휘의 발달 기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24개월, 36개월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단어를 쓰게 되고 또 구도 쓰게 되고 문장도 쓰게 되죠. 근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명백한 지연 상태라고 보느냐? 만 2살까지 한 단어의 말도 하지 못한다든지 만 3살까지 두 단어로 이루어진 간단한 어구, 간단한 문장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정상 어휘 발달 기준으로 볼 때 상당한 지연을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장애를 설명을 드린다면 DSM-4 기준에서는 이렇게 표현성 언어장애와 혼재성 언어장애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표현성 언어장애라는 것은 아이가 언어 이해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아이의 연령을 고려할 때 훨씬 낮은 수준의 언어 표현 능력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혼재성 언어장애는 표현도 늦지만 이해도 상당히 늦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와 치료라는 면에서 조금 구별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을 때 표현성 언어장애와 혼재성 언어장애가 그다지 구별이 유용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DSM-5 진단 기준에서는 표현성 그리고 혼재성 언어장애 구분 없이 언어장애 하나만으로 진단명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담을 하신다든지 하실 때 언어장애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때는 그 아이가 언어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 언어 이해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파악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소리 장애입니다. 이것은 언어장애 수준의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단어를 말할 수 있고 또 간단한 문장도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적절하고 불분명한 발음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시옷, 쌍시옷, 치읓, 지읒 등의 발음에서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있겠고 때로는 음소를 빠뜨리고 이야기하는 음소의 생략을 보이기도 하고 앞쪽 음절과 뒤쪽 음절의 음소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음소 대치 현상도 생길 수도 있고 정확한 음소를 발음하지 못하는 음소 왜곡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언어평가도 중요하지만은 혹시라도 설소대가 짧다든지 이런 구강 구조의 문제 때문에 발음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기 위해서 구강 구조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발음에 영향을 주는 신경계통 검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후면에서 볼 때는 8세 이상일 때는 지연 회복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세가 지나도 지속이 되는 음성장애가 있다면 언어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장애는 아동기 발생 유창성 장애입니다. 과거에 말더듬이라고 붙였던 진단명이 되겠습니다. 1%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2살에서 7살 사이에서 가장 빈번한 언어장애, 의사소통장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이 이게 환경 요인인가요? 아니면 타고난 체질 요인인가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환경 요인도 스트레스로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뇌의 기질적 요인도 또 같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음 하나가 계속 반복해서 말더듬처럼 나타나다가 그 이후에 점차 긴 단어가 이제
계속 유창하게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또 그게 구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글을 읽는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80% 정도가 자연 회복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고 불안, 긴장이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 면에서 호흡, 특히 복식호흡을 한다든지 이완요법을 쓴다든지 정서장애를 치료해서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언어 치료를 동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장애는 DSM-5에서 새롭게 들어온 장애입니다. 사회적, 화용적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이름이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 언어 발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해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소위 말하는 고위 기능 언어 장애에 해당이 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특히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어려워서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대화가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면 상대방의 요구를 잘 맞추지 못하고 결국 사회적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DSM-5에서는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 인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하기 어려워한다든지 대화의 순서를 잘 못 맞춘다든지 또 관용구라든지 유머라든지 은유를 해석할 때 의미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도 진담처럼 받아들여서 화를 낸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 질환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뒤에 말씀드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 경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명명하기 위해서 만든 진단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 화용적 의사소통 장애 예후는 언어 능력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이 예후에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에서는 언어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기술 훈련도 같이 실시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유병률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 몇십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유병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데이터인데요. 왼쪽 끝을 보시면 1970년대만 하더라도 유병률 조사에서 10,000명 중에 1명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보고를 보시면 우측 끝을 보시면 54명 중에 1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죠. 굉장히 유병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사 잡지라든지 이런 데서 커버 스토리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심심찮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과거 DSM-4의 진단 기준에서는 전반적 발달 장애,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라는 명칭을 주로 썼고요. 이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즉 사회적 관계 문제, 그리고 언어적인 특이성, 그리고 제한되고 반복된 관심사, 이 세 가지 영역의 문제를 다 충족을 했을 때 전반적 발달 장애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DSM-5로 넘어오면서는 언어 영역에서의 특이성 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셜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의사소통의 문제가 뚜렷하면서 동시에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과 제한된 관심사 부분이 두드러지는 경우, 이 두 가지 영역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징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또한 스펙트럼이란 말에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약한 정도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와 심한 정도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들을 다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은 첫 번째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의 장애가 되겠고 두 번째는 행동과 관심의 제한 및 상동 행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의 장애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 사회적이고 또 사회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서 같은 것들이 결합이 돼야 되죠. 이런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상호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기계적인 언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제스처, 뉘앙스 등의 그런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장애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결함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영유아도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장애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는 눈 맞춤이 어렵다든지 상대방의 몸짓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얼굴에서 감정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관계 형성, 유지, 이해에서의 결함의 예들은 또래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다든지 아이들은 원래 상상놀이를 즐겨서 하는데 상상놀이가 잘 안 됩니다. 또 상상의 친구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이런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행동과 관심의 제한 및 반복 행동이라는 특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영어로 한다면 Restrictive Repetitive Behavior라고 해서 이를 약자로 RRB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RRB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동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 이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장난감을 의미 없이 일렬로 세우기를 반복한다든지 늘어놓기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고 반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 들었던 어떤 소리를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예를 들면 교회를 갔는데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곳에서 갑자기 광고에서 나왔던 소리를 막 반향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지연 반향어가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함, 경직된 패턴, 루틴이라고 하는데 한번 루틴이 잡히면은 그거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 외래로 오는 한 청소년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분은 거의 집에서 저희 병원까지 거리가 1km가 넘는데도 항상 걸어오시는데 똑같은 건널목을 건너고 똑같은 골목길로 들어가서 저희 병원에 도착을 하십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작은 변화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감각적 자극에 대해서 때로는 굉장히 과하게도 반응하시고 때로는 그 감각적 자극을 굉장히 과소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영유아가 넘어야 될 큰 문턱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 9개월에서 18개월경 사이에 보통 일반 아이들이 취득하게 되는 관심 공유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관심 공유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반응성 관심 공유와 주도성 관심 공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반응성 관심 공유는 이 아이가 지금 엄마의 눈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어떤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그 아이가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 엄마가 보고 있는 물건으로 자기의 시선을 돌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것에 영유아의 시선이 같이 반응하는 것이 반응성 관심 공유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은 주도성 관심 공유입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손가락으로 엄마가 보고 있지 않는 어떤 물건에 가리키면서 그 물건에 관심을 표시를 하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 사실을 알아채고 그 아이가 가리키고 쳐다보고 있는 물건을 엄마도 고개를 돌려서 쳐다봅니다. 이런 것들이 주도성 관심 공유의 예가 되겠습니다. 반응성 관심 공유와 주도성 관심 공유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주도성 관심 공유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이 교육을 받아서 반응성 관심 공유는 획득을 하는데 주도성 관심 공유는
획득이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의 큰 문턱은 만 4살 전후에 획득해야 할 마음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 자신의 믿음과 의도가 있음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마음 이론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영유아는 만약에 인지 기능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 이론을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아는 안타깝게도 관심 공유와 마음 이론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